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리보지 21일 자코벤 클럽의 회합에서 지롱드파의 비방이 한창이던 때처럼 누군가 그를 독재자로 취급했다. 그는 격한 어조로 대꾸했다. 오늘날 야심가라면 누구든 동시에 미치광이이기도 합니다. 내가 공안위원회에서 권위의 12분의 1을 행사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나를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나의 독재는 르펠리티의 독재이며 마라의 독재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전제군주들이 나에게 꽂은 비수입니다. 그에게 익숙한 이 말들 아래서 우리는 현기증나는 증오, 즉 애국파를 서로 대립시키는 상고발의 물결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평온을 회복하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바로 이 회합에서 그가 자코뱅들에게 다음 회의에서 영국 헌법을 비판할 것을 요구하여 약속을 얻어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가 제안하는 것은 학문적 주제가 아니었다. 그는 내부의 분쟁을 격화시키느니 다 함께 주요한 적에 신경을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프리비오즈 9일 28일과 11일 로베스피에르는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논쟁에 개입하는데 두 번째 개입은 자유를 다시금 정복한 관대한 국민과 감히 전쟁을 벌이는 무례한 국민인 배신자 알비옹을 격렬하게 비난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영국 국민을 증오하며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그들에 대한 내 동포들의 증오를 더욱 격화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영국 국민에 대한 나의 증오는 그 정부에 대한 증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 혁명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이 국민은 스스로 해방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존경과 우정을 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격렬함은 국제 문제에서 로베스피에르가 통상적으로 보여주는 중용과 대조된다. 그것은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손쉬운 일인 역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7세기의 영국 혁명은 프랑스의 혁명가들에게 하나의 횃불이었다. 18세기 말에 모든 유럽 국가 중에서 사법, 로베스피에르는 이 보고서에서 그것을 크게 찬양했다. 과 정치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계명 사상가들에게 찬사의 대상이 됐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출현한 대기업의 발전은 프랑스의 혁명적 부르주아지의 비상을 위한 모델로 제시됐다. 대다수 국민공약 의원들은 영국이 25년간 정비 없이 악착스럽게 프랑스 동맹을 침략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이유에서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영국은 상공업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도약을 용인할 수 없었다.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국민, 자유로운 환경으로 그들에게 가장 많은 격려를 제공했던 국민이 가장 큰 국민적 단결과 단호함으로 반혁명 전쟁을 수행하는 국민이 됐던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로베스피에르와 다른 의원들이 품었던 애정어린 실망이 결국 증오로 변했다.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동료를 배신한 자이다. 경제의 1차적 중요성에 무지한 탓에 이원론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눈에 영국 총리 피트는 사탄의 화신이 됐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의 이러한 격렬함은 또한 분위기를 이완시키려는 의지 때문이었음에 틀림없다. 데물랭이나 부쇼트보다는 피트와 알비옹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이 낫던 것이다. 플리비오즈 14일 2월 1일 불랑 장불랑 1751년부터 1801년 국민공회에서 보안위원회의 이름으로 뱅상과 롱상을 기소할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고 그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분노한 관용파가 알비용, 영국을 지칭하는 켈티어 이름 반대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당통은 불랑의 제안을 지지하고 더 후에 파브르를 위해서도 개입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자신의 친구들보다 더 빈틈없는 그는 전술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아마도 이날 그는 단순한 산악파를 사로잡고 있는 상업파계의 소용돌이 앞에서 로베스피에르와 동일한 두려움에 굴복한 것인지도 모른다. 로베스피에르는 롱상과 뱅상의 석방으로 종결된 논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플리비오즈 17일 그는 다시 국민공회의 단상에 올라 공안위원회의 이름으로 공화국의 국내 행정에서 국민공회가 따라야 할 도덕의 원리에 관한 새로운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리보즈 5일에 발표한 보고서의 논리적 기결이며 동시에 새로운 단계에 접근하고 앞으로 세울 나라의 토대들을 일찍이 명시하는 것이었다. 그가 거짓 혁명가들에게 여전히 가하고 있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때 그들에 대한 면밀하고 통찰력 있는 초상화를 그려내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가 공들여 쓴 것으로서 라 브리에즈의 것이라 할 만한 단의 독설로 끝이 난다. 거짓 혁명가들은 한 가지 훌륭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100개의 붉은 혁명모자를 이용하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논쟁을 시대에 뒤진 것으로 여기는 듯했다. 음모에 대한 견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 불가결하지만 그는 모든 애국파를 결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우선 이전에 제시한 주제들, 즉 공포정치의 정당화를 되풀이했다. 여러분이 세우는 정책의 첫 번째 원칙은 민중은 이성으로, 민중의 적들은 공포로 이끈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화국에서는 공화주의자들만이 시민입니다. 왕당파 음모가는 공화국에 있어 외국인이거나 차라리 적일 뿐입니다. 공화국 내외의 적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공화국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혁명정부는 전제정에 항거하는 자유의 독재입니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처럼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익숙하지만 여기에서는 데물랭에 대한 마지막 대답으로 들리는 말투를 회복했다. 라 브리에즈 장드라 브리에즈 1649년부터 1696년 17세기 프랑스의 모럴리스트 인물들을 재치있게 묘사하는 문학 장르인 포르트레로 성공하여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익숙하지만 여기서는 데물랭에 대한 마지막 대답으로 들리는 말투를 회복했다. 언제까지 독재자들의 분노는 정의로, 민중의 정의는 야만이나 반란으로 불려야 합니까? 사람들은 압제자들에게는 관대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는 가혹합니다. 다음의 사실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범죄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덕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는 굴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당포에 대한 간용을 외칩니다. 악당들에게 자비라뇨? 안 됩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약자들에게 자비를, 불행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인류에게 자비를! 도대체 그들 압제자에게 관대한 사람들은 누구를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까? 자유의 적들이 휘두른 칼에 또는 왕당파나 연방주의자, 암살자의 비수에 살해된 국민의 정예 집단 20만의 영웅입니까? 아닙니다. 이들 자유의 적들에게 살해된 사람들은 단지 평민들, 애국파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따뜻한 관심을 얻을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도 없이 국민을 배신한 장군의 미망인은 돼야 합니다. 여기에서 로베스피에르는 단지 피에 꼬르들리에 답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에게 혁명으로 인해 사람들이 흘려야 했던 피를 수치스럽게 느끼도록 만들므로써 혁명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더구나 백색 테러를 태연하게 용인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9월 학살을 상기하면서도 1790년 8월 당시에서 부이에가 라파이트의 박수를 받으며 학살한 수백 명의 비무장 병사들이나 1791년 7월 17일 야파이트와 바이가 샹드 마르스에서 사살한 수백 명의 파리 시민들, 그리고 1793년 3월 방대반란 초기에 며칠간 방대군에게 살해된 마시쿨 읍에서만 545명에 이르는 민간인, 남자, 여자, 아이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들은 또한 공포정치 시기 프랑스 전역에서 주로는 서부와 남동부의 군사작전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약 17,000건의 사형 선고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성호를 붙겠지만 1848년 6월 봉기의 진압과 1871년 꼬민의 진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수는 결코 헤아려보려 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때로는 수치가 사실과 마찬가지로 완고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역사가의 의무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이들이 로베스피에르는 이들에 대한 최초의 맹렬한 비판자였다. 일반적으로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역사적 사기의 희생자들이다. 알베르 마티에즈가 1920년에 행한 한 강연에서 1917년 폭동의 진압으로 희생된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 중 사망자 2,700명의 명예가 이미 파기환에서 회복됐음을 상기시켰다. 1917년 폭동, 전쟁 중이던 1917년 5월에서 6월 프랑스 북부 국경에서 독일군과 대치 중이던 프랑스군 병사들이 일으킨 폭동, 파기환, 골드 카사션, 프랑스 최고재판소.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 최소한 2,7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1793년 3월 10일에서 1794년 테르미도르 9일까지 파리의 혁명재판소는 모두 합쳐 2,62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을 뿐이었다. 이들 중 왕조, 주교, 은행가 그리고 지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1917년의 반도들이 거의 모두 프롤레타리아나 농민들이었다는 것은 또한 사실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든지 이 경우는 산술적 계산의 설득력 앞에 굴복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든지 이 경우는 다른 나라가 1789년에 계산이 조정 첫 특강층에 대해 제공 문제를 평가할 시기에 무죄를 선고하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한다. 이 피가 그렇게 깨끗한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베스피에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의 발언들은 공포정치를 정당화하려는 그의 몇몇 옹호자들의 노력을 그가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임을 명백히 입증한다. 그는 정상을 참작해 하는 사정을 내세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졌다. 그의 책임을 그에게 남겨줘야 한다. 둘 중 하나는 굴복해야 한다. 인류의 압제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관용이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야만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공포정치가 확산의 체계가 되는데 그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505쪽 그는 콜로데르부아가 류용에서 자행한 대자의적인 대규모 처형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그는 이러저러한 다른 파견 의원들이 저지른 과격 행위에 반대했으며 그들이 그의 위협에 겁을 먹고 테르미도르 9일 쿠데타의 주요한 의회 내 주동자들이 되리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로베스피에르에게 전달된 한정이 편지 때문에 공안위원회가 낭트에서 진행 중인 공포정치의 과도함을 종결하기 위해 카리에를
파리로 좋아하는 것은 플리비오즈 20일 2월 8일 이다. 바라스와 프레롱은 이미 4일에 툴룸과 마르세유에서의 임무를 박탈당했다. 카리에 장바티스트 칼리의 1756년부터 1794년 방대반란이 진압된 후 낭트에 파견된 국민공의 의원 이른바 익사형을 통해 2천에서 3천 명에 이르는 선서 거부 성직자, 반혁명 혐의자,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들을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했다. 바라스 바라스 1795년부터 1829년 국민공의 의원으로서 툴룽 탈환에 참여한 후 독직, 행위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1794년 1월 공안위원회에 소환된 후 로베스피에르에게 냉담한 대접을 받고 테르미도르 쿠데타에 참여했다. 그리고 플레비에어즈 17일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의 필요성을 재천명한 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민중의 적을 위해 준비된 공포를 감히 민중을 향해 돌리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라. 애국파의 마음에 비탄이나 죽음을 가져오기 위해 감히 자유의 신성한 이름을 악용하거나 자유가 제공한 두려운 무기들을 남용하는 악당들은 멸망할지어다. 공화국 전체를 통틀어 자유의 적들에게 박해당하는 단 한 사람의 덕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내고 보란듯이 그의 원수를 갚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제로부터 로베스피에르는 관용파와의 논쟁이 그에게 제기한 새로운 문제, 즉 자유의 독재를 다른 독재와 구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풀고자 애씁니다. 카미우가 공안위원회의 혁명적 공포정치를 로마 제국의 폭군 황제들인 티베리우스, 기원전 42년부터 기원후 37년 칼리쿨라, 기원후 12년부터 45년 또는 네로 37년부터 25년 가 주위에 퍼뜨리는 비열한 공포와 동일시할 때 그에게 어떻게 답할 것인가? 공포는 독재 정부의 원동력이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부가 독재를 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의 영웅들의 수중에서 빛나는 칼이 전제군주의 신복들이 지는 칼과 비슷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자가 공포로 자신의 어리석은 신민을 다스린다면 그는 독재자로서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들을 공포로 길들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공화국의 건설자로서 옳은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단지 범죄를 보호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까? 벼락은 오만한 인간들을 내리치기 위해 내정된 것이 아닙니까? 로베스피에르가 보기에 공포의 양면성은 색이든 백색이든 순수하게 형식적인 것이고 오직 비방꾼들만이 그것에 집착할 수 있다. 루아르강의 학살, 낭트에 파견된 국민공의 의원 카리에는 반혁명파 2천여 명을 루아르강에 수장시켜 악명을 얻었다. 그에게는 어떤 원칙에 근거해 그것을 근본적인 차이를 확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아직 레닌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관련하여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할 시간은 도래하지 않았다. 로베스피에르는 다른 해결책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그것의 도덕적 근거에 머물러 있었다. 즉, 영웅들이 지배하는 좋은 공포인 혁명적 공포는 전제군주의 신복들이 행사하는 악의적인 공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혁명적 공포 신속하고 엄격하고 굽힐 줄 모르는 정의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혁명적 공포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이자 본질 자체인 원칙, 즉 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그것, 공포 특수한 원칙이라기보다는 조국의 가장 절박한 필요에 따라 시행되는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칙의 한 가지 결과다. 한마디로 말해 물론 좋은 공포 공포는 덕성의 발현이다. 따라서 혁명기 민중적 정부의 원동력은 덕성이자 동시에 공포다. 즉 덕성이 없는 공포는 치명적이다. 반면 공포가 없는 덕성은 무력하다. 18.